안녕하세요. 시즈아니언 고지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환경호르몬 역습 1탄 난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이 여성의 임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환경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 산업활동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분비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호르몬이 여성의 몸에서는 유사한 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내가 이거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 거지? 교란을 일으키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 임신을 위한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배란이 있는데 배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난소에서 건강한 난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배란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해서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분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7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자궁 내막에 안정적으로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임신에서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7일 동안의 수정란이 잘 분열을 하면서 넘어가고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되면 임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정상적인 일단 난소의 기능이 뭐냐? 난포의 성장을 돕고 난포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게 되면 거기서 난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정상 배란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건강한 난자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난소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의 난소에 대한 영향을 보면 환경 호르몬이 여성의 난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포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난소 자체의 기능도 저하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난자가 밖으로 배출될 때 그 난자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신에서 가장 첫 단계가 건강한 난자가 밖으로 나와서 정자가 만나게 되고 그 부분의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분열을 해야 이 부분이 나중에 새로운 생명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 유전자 변형 및 호르몬 교란을 위해서 난자와 난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식기관에 관련해서 난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자 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을 보면은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이 요새는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조기 폐경이나 젊은 남성들에게서 정자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에 가장 임신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가임의 연령에 있는 남성 여성들의 경우에도 난소 기능 저하라든지 정자 기능 저하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경우에 활동수의 저하라든지 활동성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정자 수의 저하 그리고 기형정자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호르몬 화학 유해 물질들이 있고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난소 기능 저하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차후에 조기 폐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 식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그걸 이제 보관하는 용기라든지 그리고 데울 때 그 버릇들 이런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여성의 난소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의 환자분들도 아주 많이 오시게 되고 치료도 상당히 장기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첫 번째 일단은 보면은 난소 기능 저하, 조기 폐경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난소 기능 저하가 뭐냐면 난소가 이제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난자의 개수가 있어요. 난자의 개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인 속도로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 난자가 완전히 다 소멸이 되게 되면은 폐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 난소 기능이 정지될 상황이 아닌데
가속이 붙으면서 빨리빨리 소모가 돼요. 그 소모되는 상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어나면서 나의 몸에서는 배란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나한테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생리불순이 생기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당신의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는 뭐 32세이지만 난소의 나이는 48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기 폐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신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리불순이 생기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또 조기 폐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면서 난소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난소 기능 저하, 조기 폐경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난포의 성장이 어려워지고 난자 배출, 이제 배란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난포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난소 기능 저하가 많이 심해져서 혹은 이제 연령이 있어서 시험관하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원래 정상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난소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난포가 크게 자라고 거기서 배란되는 과정을 거치면 생리를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난소 기능 저하가 일단 생기면 정상적인 난포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과배란 호르몬 요법을 하더라도 난포가 반응하지 않아요. 혹은 난포가 늦게 자란대요. 커지다가 줄어들어 버렸대요. 요번에는 그래서 난자 채취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난포 성장 자체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상적인 난포가 커져서 거기서 난자가 배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채취를 못하게 되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지만 뭐 3개월, 6개월, 1년 이상도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임신 시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난자의 질과 난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난자의 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 난포가 성장해서 난자 채취를 하게 되었는데 시험관하기 시술하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난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모양이 이상하거나 혹은 수정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수정은 됐는데 분열이 안 되거나 분열이 됐는데 이식하기가 불가하거나 여러 가지 그 이식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하나씩 탈락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난소 기능 저하 있는 분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2차 시험관 1차를 진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난자질과 난포 성장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 준비 기간이 지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난소 기능을 잘 돌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건 좀 이제 다른 양상인데 제대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요. 아까 1번의 경우에는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가 너무 빨리 소모가 돼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곧 폐경이 될 거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오히려 묵혀져 있는 이제 질이 안 좋은 난자들은 너무 과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만약에 생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란을 하지 않는 무배란성 생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리 주기가 40일에서 50일 정도 길게 늘어지는 경우에는 난소에서 배란이 되기 전에 난포가 보통 20mm에서 뭐 30mm 사이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은 그 부분이 그렇게 우성난포까지 커지지가 않고 밖으로 난자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생긴 여러 개의 난포들이 난소 내에 자잘하게 분포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난소를 또 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 생리 불순이나 혹은 생리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도 난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생리불순이 있기 때문에 임신 시도를 하기도 이제 어느 기간에 해야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착상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내막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착상도 어렵게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중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내막이 또 너무 얇은 경우 또 하나의 경우에는 내막이 또 너무 과하게 두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막이 얇은 경우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관하기를 진행하는 다양성 난소인 환자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나의 경우에는 과배란 했을 때 아까 난소 기능 저 여성에 비해서는 난자가 훨씬 더 많이 채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묵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이
수정란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착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겪게 돼요. 왜냐면 이제 매달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의 자궁 상태가 아무런 실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젊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30대 뭐 초중반 중에 젊은 여성이고, 다낭성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난임 여성이 있었는데, 시험과 10차 이상 실패해서 오시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낭성이 있을 때 착상을 위한 내막 준비가 잘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있는 경우에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을 호르몬으로 해서 커버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신까지 가려면 착상에 대해서는 한참 사실은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착상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생리를 안 하거나 혹은 당연히 이제 배란 장애가 있거나 결국에는 이제 난임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 임신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이 임신으로 이제 아무런 호르몬요법 하지 않고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호르몬요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신은 계속 실패하는데 호르몬요법만 매달 반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임신을 위한 기본 요소의 배란에 대한 거였어요. 즉, 난소에 대한 거죠. 환경 호르몬이 그 배란, 그리고 난소 기능, 난소에서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임신을 위한 기본 요소 중에서 착상이에요. 시험관을 진행하든 혹은 뭐 인공수정을 하든 아니면 자연임신 시도하든 뭐 1년 이상의 자연스러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기간, 즉 이제 난임 혹은 뭐 불임에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 1년 이상이 지난 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바로 착상입니다. 저는 수정란이 잘 만들어지는데 착상에서 번번이 실패해요. 1차 피검사를 할 때 착상 수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털어놓으시는데요. 착상을 하려면 자궁 내막이 매달 적절하게 증식이 되고, 거기서 착상 유도 물질도 잘 분비가 되면서 착상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상의 내막 상태를 매달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정란이 들어왔을 때 결합이 잘 되고 혈관 분포가 좋아지면서 착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결국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여성들이 매달 임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준비하는 자궁의 내막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궁 내막은 뭐 기본적으로 목적은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혈이 두터워지게 되는 건데, 사실 임신을 하지 않은 비임신 기간에, 그러니까 임신 시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그 달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막이 밖으로 배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증식된 자궁 내막을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생리기에는 두터워졌던 내막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사실 이렇게 배출되는 혈관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밖으로 배출되는 게 일부, 그리고 이제 자궁 내 부분 외부로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는 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분해 흡수되는 게 굉장히 자궁의 또 해독 역할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식기가 있어요. 증식기가 이제 내막이 탈락이 됐으니까 서서히 이제 이 얇아진 내막 상태에서 빨갛게 혈관 분포가 되면서 서서히 두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비기가 되면, 배란 후에 분비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이 부분이 팽배해지고 착상을 위해서 준비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임신이 아니면 밖으로 배출되는 이 생리기를 거치게 돼요. 이 부분의 과정이 매달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수정란이 들어왔을 때 착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자궁 내막의 증식의 근원적인 목표,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그 시기마다 두터워지고 분비를 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목표, 사실 임신을 위한 준비로 자궁이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임신을 예를 들면은 아이를 뭐 한 명 내지 3명 정도 낳는다고 치면은 한 명 이제 가졌을 때 10개월이라고 보면 10개월에서 3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이 폐경하기 전까지 400에서 500회는 모두 배출을 해야 되는 생리입니다.
자궁 내막이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400에서 500회 중에서 나의 컨디션이 별로이거나 혹은 내가 그 상황에서 자궁 내막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뭐 수면이 안 좋다거나 뭐 스트레스 받았거나 음식 자체가 안 좋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었거나 뭐 자궁을 너무 차갑게 하거나 등등등의 상황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배출되는 게 일부, 남아있는 게 일부,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환경 호르몬의 경우에 이렇게 자궁에 쌓여있는 어혈, 이 부분이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환경 호르몬이든 혹은 이제 화학적 유해 물질이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궁 내막증이나 생리통 양상, 나의 몸에서 해독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쌓이면 착상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난소 기능 저하 혹은 난소에서 기능 저하는 아니지만 밖으로 배란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매달하지 못하는 다낭성 등의 난소 기능의 이상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궁 내막이 밖으로 잘 배출되고 남아있는 거는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자궁의 해독 능력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 호르몬에 미치는 생활들이 사실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 결국 임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 자궁에 쌓인 어혈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자궁의 이제 유해 물질의 배출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안쪽에서 실제로 자궁 증상이 있으면 증상도 같이 치료를 해주고 독소를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궁에 쌓인 어혈을 제거를 하고 내가 내막에 다시 쌓일 때도 깨끗하게 쌓이고 그럼 자궁에 어혈이 쌓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리 양상을 매달 지켜보시면 됩니다. 생리가 자기 주기대로 잘 하는지 그리고 생리 전, 생리 중, 생리 후에 통증은 없는지 그리고 생리할 때 혈 상태가 맑게 이제 덩어리지지 않고 찌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패드의 액상으로 잘 흡수가 되는 혈성 그리고 마지막에도 깨끗하게 잘 끝나고 이 부분의 일련의 사항들이 쭉 잘 일어날 때는 어혈이 잘 내 몸에서 제거가 되는 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체크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나는 생리를 할 것 같이 배가 자꾸 아픈데 생리를 안 해요. 이 부분도 자궁 해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생리하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혹은 생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날 배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밑이 빠질 것 같아요. 허벅지가 저려요. 등등등의 사항. 그리고 생리 후에 생리가 끝났는데도 배가 자꾸 생리할 것처럼 아파요. 이런 부분들도 다 내 자궁에 어혈이 쌓여 있다는 증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성이 밖으로 나왔을 때 검붉은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초콜릿색의 덩어리들이 나오거나 혹은 나는 패드는 잘 안 먹고 화장실 가면 배출돼요. 이런 것들이 덩어리화된 어혈성 생리를 말하거든요. 조금 더 심해지면 생리혈이 짜장면 색깔처럼 굉장히 진하게 흑색이에요. 혹은 이 부분이 가루성으로, 액상이 아니라 가루성으로 나와요. 라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부분들은 이제 어혈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묵혀서 염증성으로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고 이 부분이 오래 쌓이면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등 자궁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변들의 또 원인이 됩니다. 그 부분이 매달 잘 해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의 사연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닌 여성인데 이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실 때 뭐 이제 머글잔보단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종이컵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난임의 원인이 된다는 말 듣고 머글잔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일회용 용품이 장기적으로 사용한 것이 난임의 원인이 될까요?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잖아요. 일회용 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제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 안쪽을 싸고 있는 코팅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환경으로도 배출이 됩니다. 화학적인 유해 물질이 배출이 되고 또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의 용기를 뜨거운 온도로 데우거나 특히 뭐 뚜껑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들 일회용 용품이 편리하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학 유해 물질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인체 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 몸에서 진짜 분비되어야 되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헷갈리게 착각을 할 수 있게 교란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능 이상 그리고 나중에 형태적인 이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난임의 원인이 될까요? 네,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인 난소의 배란 기능과 자궁 내막의 착상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길게 했는데 자, 오늘의 퀴즈를 볼게요. 환경 호르몬이 자궁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이제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쉬즈 앱이 리뉴얼로 출시가 됐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애용하고 계신데 실제 저희 진료를 받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